한나라가 단 4일 만에 이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을 뚝딱 완성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 척 겨우 만드는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면 믿어지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을 주름잡던 국가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 고장난 군함 한 척조차 수리할 인력이 없는 현실에 미국의 트럼프가 한숨 푹푹 쉬며 한국의 눈치만 보게 될 상황. 바로 몰락해버린 미국의 조선업입니다. 전 세계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박의 절반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된 영광을 가능하게 한 혁신의 기술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느 지도자의 결정. 그리고 지금은 조선업계 점유율 0.1%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 빈틈을 파고드는 K조선의 전략.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42년 11월 캘리포니아 리치먼드 조선소에서 스톱워치가 눌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차에 실려 도착한 25만 개의 철제 부품이 용접공들의 손끝에서 불꽃을 튀기며 하나로 이어졌고 정확히 4일 오간 29분 뒤 134m짜리 화물선 SS 로버트 이피어리호가 바다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63빌딩 절반 높이에 육박하는 철의 거함이 나흘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속도는 헨리 카이저라는 산업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창안한 비밀 병기는 모듈러 공법. 배를 통째로 짓는 대신 수백 개 블록으로 쪼개어 전국 공장에서 동시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용접으로 꿰내버리는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배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벽돌 쌓듯 지어 올라가는 전통 방식이라면 숙련공들이 7개월을 내달려야 할 공정을 며칠간의 훈련만 받은 비숙련 인력이 단 2주 만에 해치워버린 셈입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독일 유보트가 연합군 수송선을 격침시키는 속도보다 미국이 새 배를 건조하는 속도가 더 빨랐으니 전쟁의 승패는 이미 조선소에서 갈리고 있었습니다. 1941년부터 종전까지 미국은 2,700척이 넘는 리버티쉽을 바다에 띄웠고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이 성조기를 달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경이로운 생산력을 두고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렀고 세계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미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이 천재적인 모듈러 공법을 전시 비상용 꼼수 취급하며 창고 깊숙이 처박아 버렸고 불과 몇 년 뒤 그 설계도와 기술 인력을 잿더미가 되어 회생불능 나라에 고스란히 건네줍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당시 일본 열도는 잿더미가 됐고 조선소란 조선소는 모조리 불타거나 폭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전국 미국의 눈에 일본은 두 번 다시 바다 위에 깃발을 꽂지 못할 폐산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스스로 봉인했던 모듈러 공법의 설계도와 기술 인력을 고스란히 일본에 건네준 것입니다. 패망한 적국에게 승리의 비밀 병기를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고 소련의 붉은 파도가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킬 기세로 몰아가자 미국은 태평양에 믿을 만한 해군력으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산업 역량을 복원할 수 있는 나라가 떠올랐는데 그곳이 바로 얼마 전까지 원수였던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었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기술로 일본 조선소들은 무서운 속도로 되살아났고 1956년에는 영국을 제치며 세계 1위 조선 강국에 등극해버립니다. 전쟁이 끝난 지 고작 11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막을 울리고 있었는데 1960년대 초반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니 제대로 된 조선소는커녕 어선 한 척 변변히 만들 기술도 없었던 한국입니다. 일본이 조선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에 1970년 무모하다 못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한 사내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 문을 두드립니다. 정지용, 훗날 현대그룹을 일으킬 이 남자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선박 건조 차관을 요청했고 담보로 내민 것은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마침내 1972년 물산 앞바다에 첫 삽이 꽂혔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시계가 이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스승의 나라 미국은 자기만의 늪 속으로 한 발짝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가라앉기 시작한 늪의 이름은 존스법이었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내 항로를 운항하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 선원만 태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쟁자가 원천 봉쇄되니 가격을 올릴 이유가 넘쳤고
정부는 건조 비용에 이윤까지 얹어서 보조금으로 메워줬습니다. 굳이 효율을 높이거나 기술을 혁신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노조는 이 온실 속에서 기형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배관공은 절대 용접기를 만지면 안 되고 용접공은 전선 근처에 얼씬거려서도 안 된다는 규칙이 철벽처럼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3시간이면 끝낼 작업을 3사람이 사흘에 걸쳐 나눠하는 광경이 조선소 곳곳에서 벌어졌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 고지서로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서 배운 모듈러 공법으로 세계 1위에 오르는 동안 정작 그 기술을 발명한 나라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이면 완성할 배를 미국에서는 1년 넘게 끙끙대며 만들었고 건조 비용은 5배에 달했습니다. 경쟁은 사치였고 혁신은 금기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가는 온실에 마침내 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1981년 백악관에 작은 정부를 외치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직 배우 출신의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연방 예산에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배 한 척 만드는데 일본의 5배,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의 4배가 들어가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선박 제조를 위한 보조금 전액 삭감, 상선 건조 지원 전면 중단을 지시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떨어져 나간 환자처럼 미국 조선소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이 취임하던 해 69척이던 대형 상선 수주량은 그가 퇴임하던 해 정확히 0척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980년대 초반 20곳이 넘던 상선 건조소는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쪼그라들었고 18만 7천 명에 달하던 조선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한반도 남단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울산까지의 거리는 불과 70km, 서울에서 수원까지보다 조금 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간에 대한민국 조선업의 비밀 병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포항 제철 용광로에서 쏟아져 나온 시뻘건 쇳물이 쇳덩이로 만들어져 울산 현대조선소 도크에 도착하기까지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광석이 배의 몸체가 되기까지 중간 유통 과정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훗날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이 시스템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제조업 클러스터라고 극찬했습니다. 부품 하나 조달하자면 전국을 뒤져야 했던 미국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0%를 쓸어 담으며 일본마저 제치고 드디어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어선 한 척 변변히 못 만들던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찍어내는 공장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 사이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선 건조 능력은 사실상 증발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상선 시장 점유율 0.1%, 연간 건조량 20척 남짓. 한때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불리던 제국은 이제 자국민을 위한 LNG를 나를 배 한 척조차 없어서 쩔쩔매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상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선을 만들 줄 알아야 고칠 줄도 아는 법인데 민간 조선 생태계가 무너지니 군함을 정비할 인력과 부품까지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숙련 용접공들은 업계를 떠났고 남은 인력은 고령화되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적체 현황을 담은 의뢰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고장나도 수리할 도크가 없어 몇 년씩 부두에 방치되고 잠수함 정비를 위해 수병들이 몇 달씩 대기하는 기막힌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군함을 만들 수는 있어도 제 시간에 고칠 역량이 사라져버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거대한 그림자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베일에 쌓여있지만 서방 추정치로는 188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중국 조선소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인건비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됐고 국영 철강사가 원가 이하로 철판을 밀어넣었습니다. 가격 경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애초에 시장 원리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중국이 구축한 듀얼 도크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시에는 상선을 찍어내다가 유사시 도크 전체를 군함 건조장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연간 건조 능력으로 따지면 미국의 200배가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잃어버린 함정을 보충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이 두리번거렸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울산과 거제의 불빛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
로봇 용접과 스마트 야드로 무장한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아닌 동맹국이라는 점. 미국에게 한국은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2025년, 결국 미국은 한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고, 한국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달하는 협력 펀드 카드를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비판했습니다. 연간 20척밖에 못 짓는 나라에 200조를 쏟아붓겠다니 대체 무슨 계산인 걸까요? 상선을 만들어서 팔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타겟은 미 해군의 군함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MRO, 즉 유지보수, 정비 시장 규모만 연간 2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신형 군함 건조까지 포함하면 향후 수십 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려있는 셈입니다. 방산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 외국 기업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미국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치밀했습니다. 한화그룹은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는 미국 내 조선소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스마트 야드 시스템과 로봇 용접 기술을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기술 이전하면 그 조선소는 법적으로 미국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미 해군 함정 수리와 건조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로이 목마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최첨단 방산 기술을 습득하고 태평양 방산 슈퍼사이클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서겠다는 빅픽처였습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모듈러 공법을 건네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에게 방산 기술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 미국의 원조 없이는 철강 한 톤 생산하지 못하던 나라가 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 나라는 미국 해군의 운명을 짊어진 유일한 구원투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고장난 이지스함 하나 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쏟아내며 바다 위의 새로운 지배자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오기만 하던 단방향 동맹에서 이제는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와 로봇 용접 기술 없이는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유지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 기술 혈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혁신을 발명하고도 스스로 걷어찬 제국, 보조금에 취해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들어 거대한 기회를 움켜쥔 후발주자, 미국 조선업의 몰락사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것. 200조 원의 베팅이 한국에게 어떤 열매를 안겨줄지, 태평양의 새로운 지배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답은 앞으로 10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